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위기안의 흔적의 역사 146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 좀 더위가 좀 갔나요, 한물? 입추가 지나고 조금 바람이 좀 선선해진 것 같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입추 뭐 이러면은 이 가을로 들어가는 거여서 약간 밤에도 네. 우리 집은 좀 북쪽이라 그런지 밤에 이불 덮고 잡니다. 춥습니다. 그 북쪽이 좋은 것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강북도 좋은 것 같아요. 김양미 기자는 노래 잘 부르나요? 저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요. 악기는요? 글쎄요. 악기도 좀 이렇게 음악 쪽과는 거리가 좀 있는. 저는 그 노래 잘하고 악기 하나씩 이렇게 다룰 줄 아는 사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 재능이 진짜. 부러워요. 그렇죠. 네, 부러워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그 뭐 노래 잘하고 악기 다루면 인기가 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대들이 좀 있잖아요. 소풍 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밤에 딱 이렇게 그 달빛이 교교히 흐르는데 이렇게 그 모닥불 펴놓고 그렇게 딱 누가 이렇게 악기를 치면 그렇게 또 이게 멋있어 보이고 막 여학생들이 따르고 뭐 남학생들이 따르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 하나 악기 하나만 잘 하더라도 평생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네. 그 재능은 정말 부러운 것 같습니다. 노래방 다니시나요? 근데 노래방 요즘 잘 안 다니지 않나요? 물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다니겠지만 저는 잘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그래도 뭐 노래방이 성업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노래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저야 뭐 노래를 워낙 못 부르기 때문에 가봐야 맨날 뭐 그래갖고. 저도 탬버린만 칩니다. 탬버린이라도 치면은 그래도 흥이라도 돋는 건데 네. 좋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 광주의 신창동에서 발굴된 악기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기를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선조들의 음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공자도 뭐 일설에 따르면 동의적이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음악적 재능도 대단했기 때문에 그 뭐 음악과 정치 뭐 이런 얘기를 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광주에서 발견한 악기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악기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25년, 뭐 20년 된 일인데요. 당시에 그 광주박물관 학예사였는데 조현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학예사였으니까 신창동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당시에 그 이 국도 1호선 직선화 공사를 막 하고 있었대요. 근데 현장이 아무래도 좀 걸렸다는 거죠. 네, 뭔가 학예사니까 이게 공사 현장에서 뭔가 싸한 느낌이 먼저 들었나 보네요. 이게 원래 그 이 업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공사 현장을 찾았는데 왜 그러냐면 괜히 가본 건 아니고요. 그 뭐 한 수십 년 전에 그 동네에서 어린아이 동무덤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좀 그 이 묻은 그런 그 동무덤이 발굴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린아이 무덤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 생활 공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농경지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유적이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건데 거기 무조건 공사를 막 해버리니까 이게 조사 없이 하니까 이제 가본 거죠. 네. 근데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학예사가 딱 나타나면 좀 싫어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고고학자들 공사 현장에 나타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와봐야 유적이 어떻고 유물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보존이 어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공사해서 그냥 후딱 뭐 해치워야지 돈도 빨리 벌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막 그냥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현정 씨도 좀 신분을 속이고 이리저리 좀 살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뭔가 찾아낸 거예요? 무턱대고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아무 땅이나 이렇게 뒤지지는 않고요. 싹 보고서 이제 저희가 좀 뭔가 좀 느낌이 있다.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릉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습지가 몰려 있거나 뭐 그런 곳이죠. 그래서 관찰하고 뭐 그런 데를 발굴하게 되는데 이 동무덤이 발견된 곳, 아이 동무덤이 발견된 곳에서 한 150m 떨어진 곳인데 좀 연약 지반,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러나 저습지죠. 네. 그래서 뭐 뭔가 하여튼 뭐 농경지적이 있을 곳 이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살폈는데 여기서 이제 극적으로 실마리를 잡은 거죠. 어떤 거였나요? 뭐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2000년 전에 홍수로 범람했던 곳인데 범람했다고 그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쭉 쓸려 들어오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유물들이 거기 싹 쓸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이제 거기 퇴적층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모래 흙을 긁어 모아서 비닐에 담아가지고 이제 연구실로 돌아왔다는 건데 바로 그 흙에서 벽시, 그다음에 토기편 이런 것들을 확인한 거죠. 그러면 벽시하고 토기편이 딱 나왔다는 얘기는 유물들이 더 있을 거라는 좀 가정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벽시라는 건 사람들이 뭐 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고 토기편이라는 건 토기가 맞추면 토기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급했죠. 그래서 이 학예사니까 저희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를 이제 이
아스팔트 공사가 막 진행되려는 찰나였는데 막 현장을 막 깔아먹을 뭐 이렇게 즈음이었대요. 네. 그런 순간에 그러면 이제 좀 그걸 막고 좀 보전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신고하고 보고하고 이래갖고 당장 공사를 중단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식 발굴이 시작이 됐는데 이 발굴 대상은 되게 작았다 그럽니다. 그 좁았다 그래요. 한 저섭지 9평 규모 요거였다는 거거든요. 좀 9평이면 되게 작은 규모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뭐가 유물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좀 좁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좁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도 잠깐 그 언급을 했지만 거기가 저습지거든요. 습기가 네. 많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왜 저습지가 그 고고학에서 뭐 중요한 건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습기가 좀 많으면 유물이 잘 썩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습지에 이렇게 빠져 있고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이 썩질 않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9평이라는 좁은 땅에서 유물이 좀 나왔나요? 나중에 그걸 뭐 9평의 기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는데 엄청난 그 유물이 쏟아졌답니다. 그래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뭐 이 우리가 흑도라 그러는데 검은 간 토기 갈아서 만든 토기가 있고 그다음에 덧띠무늬 토기라고 해서 토기를 이렇게 띠를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 갖고 붙여 갖고 만든 토기. 그게 이제 청동기 말 그때 이제 토기거든요. 그래서 기원 전후의 토기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양념에 불과했고 나무로 만든 뭐 머리빗이라든가 오칠로 만든 칠기 굽잔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칠로 만든 칼자루라든가 그릇 뚜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대나무로 만든 물고기 잡는 통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괭이, 빗자루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뭐 또 놀라운 거는 까맣게 탄 쌀, 타남이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보리 이런 것들도 이제 다량으로 수습됐죠. 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왔네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원 전이면 2000년이 더 지난 유물이 나온 거네요. 그 생활 유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당대 사람들 2000년 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자료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유물들이 나왔으면 좀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을 진행을 해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진행이 됐나요? 아니라 그럽니다. 중단했다 그러죠. 뭐 이유가 있었나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까지도 이제 그게 95년, 92년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학계에서 저습지를 발굴한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죠. 네, 뭔가 저습지 발굴은 그러면 다른 발굴과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예, 다르죠. 왜냐하면 그 유물이 습지에 이렇게 물 속에 있을 때는 썩지 않고 잘 보존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본격 발굴이 시작돼 갖고 유물을 꺼내잖아요. 꺼내 갖고 이게 이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그 퇴적증 자체도 이제 햇빛에 노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 건가요? 거기 있는 그 물기가 이렇게 있는 그 거기서 온전히 돼 있던 유기물 같은 게 산화가 딱 되면은 토양의 색깔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예. 유물도 이 햇빛에 나와버리면 산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잘못하면은 완전히 유적이나 유물이나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네. 나오는데 그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게 이제 보면은 이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이 스펀지처럼 돼 있다가 물이 네. 싹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예.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나무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진짜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유물 보존에 한다는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보존 기술이 워낙 발달하고 네.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랬지만 그때는 이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잘못하면은 그냥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발굴을 중단을 했던 거군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고고학자 김원영 박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건 뭐 이 상태로 그냥 덮어두는 게 낫겠다. 외국 사례를 좀 공부한 다음에 발굴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뭔가 공부를 한 뒤에 제대로 발굴하자 이런 얘기였군요. 예, 그래서 이제 유적 발굴이 보류가 됐는데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이제 하자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발굴 담당자 조현종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 이제 일본으로 나라문화재연구소로 건너가서 일본의 저습지 유적 발굴 기법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고 돌아왔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25년 전의 일인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같은데 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이 좀 옛날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92년에 처음 발견한 거고 2년 동안 공부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어갖고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한 게 이제 1995년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조사할 때마다 이제는 이 고고학계를 정말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고급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굴 유물 대부분이 뭐 맨날 국내 최초니 최고의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오래됐거니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식어가 붙었죠. 네. 어떤 유물들이 나왔길래 또 그렇게 대단한 평가들이 나왔을까요? 그 예를 들자면 이 155cm 두께 벽 껍질층, 그러니까 벽 껍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 있었던 그런 거. 네. 이게 이제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벼 유적이 어디냐면 저장성에 있는 허무드 유적이거든요. 그 벽 껍질층이 한 72cm에 불과하는데 여기는 155cm 정도 대단한 그런 발굴이었고, 당대 그 벼농사 이런 것 얼마나 발전했고 생산량이 또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알려주는 네. 정말로 직접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획기적인 유물이 있었죠. 그건 결국 악기였다는 거예요. 현악기하고 타악기 같은 게 발견이 된 거죠. 네, 이게 아까 앞서 말씀하신 악기 유물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면 사실은 뭐 우리가 마한 시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상, 생활상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정말로 귀한 유물이었죠. 네, 이런 유물 발굴을 하게 되면 고고학자들 입장에서 엄청 행복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조영중 씨가 이렇게 회고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고고학자가 된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온통 유물밭이어 갖고 함부로 땅을 밟을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깔판을 깔고 조심 다녔고 작업을 또 인부들한테 맡기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연구원들이 모두 달라붙어서 차근차근 유물을 꺼내고 수습을 했는데, 저도 어디 유적지나 이렇게 가보면 괜히 그냥 땅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혹시 네. 제가 뭐 발견하지 않을까 뭐 이런 헛된 망상에. 근데 저한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게 그럼 말씀하신 내용 유물 중에 악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악기였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 발굴된 악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현악기 슬이라고 하는 건데, 네. 뭐 한 77.2cm고 길이가 폭이 한 28.2cm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뭐 삼국지 위지 동의전 변진조에 보면 악기로 슬이 있는데 그 모양이 중국의 현악기인 축과 같다. 이것을 타면 소리와 곡조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유물을 이제 복원을 해봤나요? 복원한 결과 이제 시편악기라는 걸 이제 판명이 됐죠. 재질은 또 벚나무고, 그래서 이제 내부가 이렇게 쭉 파여진 목조 그 상위에 현을 걸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원래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현악기 보면은 공명, 그러니까 울림통이죠. 네. 울림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저것도 울림통 있잖아요. 그 기타 같은 것도 네. 울림통이 있는데 이런 그 신창동 칠톱 보면 공룡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오칠한 흔적도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 유물을 딱 보고 나서 어떤 해석이 좀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공명부가 없다든지 오칠이 안 돼 있는 거는 보면 현악기가 나온 것이 공방유적, 그러니까 악기를 만들고 있었던 공방유적이 아니냐. 그래서 출토된 현악기 같은 경우는 이 공방에서 만들다가 그만둔 미완성 악기거나 만들다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악기가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도 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 건 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나요? 뭐 그렇지는 않다 그러고요. 그 발굴자인 조윤정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마찰 흔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구멍이 선명하게 뚫려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뭐 파기되거나 폐기되거나 뭐 그런 미완성품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했던 흔적이 아니냐. 네. 마찰 이렇게 막 마찰했다는 거는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막 이게 뭐 그래 끌렸다는 얘기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해석이 좀 갈렸네요. 갈렸죠. 네. 그럼 이게 말씀하신 현악기 슬 얘기고, 아까 나온 유물 중에 타악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 강목에 이렇게 새겨졌는데 거치봉이라 해서 깔끔하게 일종의 요철같이 이렇게 쭉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찰을 해서 소리를 나게 하는 뭐 그런 타악기도 확인이 됐는데, 이 마찰봉의 어떤 이 깔깔깔깔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속도를 내느냐, 형태에 따라서 또 강목의 깊이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죠. 네, 이게 2000년 전의 유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악기들이 당대에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우리가 맨날 인용하는 게, 이제 당대에 인용하는 게 삼국지 위서 동의전 뭐 이런 데 보면은 예. 부여 같은 경우는 상나라 정월에 제사를 지낸 뒤에 노인 나이 할 거 없이 연일 음식과 과물을 즐겼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 남쪽인 마한 등에서도 5월에 파정을 마치고 또 신령한 때 굿을 올린 뒤에 이 무리가 모여서 밤낮으로 쉼 없이 음주 가물을 즐겼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네. 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이 악기도 이런 행사에서 제사를 지낼 때라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노동요를 부를 때 아마도 연주했거나 박자를 맞추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네.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랬을 법하네요. 근데 동양에서 나온 악기들은 이제 그 하나하나 만들 때도 되게 철학적인 의미를 넣어서 이렇게 또 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옛 사람들, 특히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악기 하나, 노래 하나에도 이제 심오한 뜻을 이제 새겼는데, 그 삼국지 잡지 악편에 보면은 현금, 그 검은고를 설명한 내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현금, 금의 길이가 석자 6지 6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366일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비가 6인데 이거는 천지와 사방을 뜻하는 거고, 위가 둥글고 아래가 네모난 것은 하늘과 땅을 본받은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가야금 같은 것도 이 중국의 악부의 쟁을 본떠 만들었지만 12줄 같은 경우는 뭐냐면 12개월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네. 하고 뭐 기둥의 높이 3초는 삼재.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 땅, 사람, 이걸 이제 삼재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런 철학을 담아서 만든 악기가 또 소리를 낸다는 진짜 신기한데 정말 네. 설렁설렁하게 만든 건 아니네요.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야국 악사 우룩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야국의 왕인 가시랑이 명을 받아서 12곡을 지었는데, 이제 그 후에 우룩이 가야가 이제 멸망에 이제 거의 이르게 되니까 신라 진흥왕한테 투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왕이 주지, 계곡, 만덕이라는 사람 3사람을 보내갖고 이제 우룩의 업을 전수받게 했거든요. 이걸 좀 요즘 우리 시대로 비춰서 얘기를 해보면 우룩은 신라에 가서 연예 기획사를 딱 차려놓고 신라의 좀 아이돌 지망생들, 연습생들을 좀 가르쳤다, 이렇게 좀 설정해 우리가 이제 뭐 설정하는 거죠. 네. 쉽게 네. 그 신라 같은 경우는 진흥왕 왕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음악을 장려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뭐 오디션, 그러니까 이 아이돌 그룹을 국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룩도 오디션을 봐갖고 재능을 헤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뭐가 이제 재능이 좋은지, 그래서 계고라는 사람한테는 가야금을 가르쳤고, 법지라는 사람한테는 노래를 가르쳤고, 그다음에 만덕이라는 사람한테는 춤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요즘 아이돌 그룹도 다 이렇게 노래 담당, 춤 담당, 또 연주 담당, 악기 담당 이렇게 다 있잖아요. 뭔가. 근데 이제 얼굴 담당이 네, 요즘 아이돌 그룹 하면은 노래는 잘 못 불러도 비주얼 담당이 비주얼 있죠. 담당, 비주얼 담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얼굴 담당, 예, 맞습니다. 네, 비주얼 담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연습생 그 기나긴 연습 기간을 끝내고 나서 진흥왕 앞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데뷔를 한 거죠. 네. 대단한 음악이다라고 아주 진흥왕이 굉장히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네. 가만 보면 우룩은 가야 출신이긴 하지만 신라의 음악 선생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아이돌 그룹을 만든 거죠. 신라의 대표적인 그룹 사운드를 하나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라인 제자 3명 애써 키웠는데 네. 그 우룩이 이미 지었던 12곡을 듣고 이것을 그냥 확 스승한테 얘기도 안 하고 5곡으로 그냥 확 잘라버리는, 줄여버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우룩이 만든 12곡은 번잡하고 음란하고 이거는 바르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도 이게 제자들인데 선생이 만든 곡을 이렇게 확 줄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가야가 그때 당시에 멸망 직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멸망 직전에 나라 음악이 오죽하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2곡을 5곡으로 3사람 제자가 그냥 축약을 해버리는 건데, 처음에 얼마나 그 스승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 기록을 보면 분기탱천했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제자가 만든 편곡한 5곡을 듣고는 그제서야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너네들이 이 5곡으로 줄여서 만든 노래를 들어보니까 즐겁지만 무절제하지 않고 슬프지만 비통하지 않는다. 정말로 바르다고 할 수가 있구나. 너희는 이것을 너네 왕 진흥왕 앞에서 연주해도 좋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연주를 하니까 진흥왕이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건데, 네. 다만 신라의 신하들 조정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신라 신하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어차피 우룩이 만든 음악 자체가 불길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가야에서 만든 음악인데 가야에서 나라를 망친 음악이다. 우룩 저 사람이 저게 나라를 망쳤다 이거죠. 음악을 잘못해갖고. 그래서 절대 우리도 신라는 저 우룩의 음악에 취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건데, 진흥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가야 임금이 음란하고 잘못돼서 자멸한 거지 음악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묵살을 했다는 거고, 네. 그 곡을 연주하게 만들고 대악으로 삼았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신라 조정의 공식 음악으로 이제 삼았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라 신하들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음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봤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음악을 나라의 흥망과 연결시켰는데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스승의 음악을 마음대로 막 바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스승의 음악이 별로 안 좋아서 음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인데 네. 그 스승의 그 뜻을 딱 묵살하고 그냥 5곡으로 한 거는 신라에게 통해야 되잖아요. 음악 자체가. 네. 근데 이 스승의 음악 12곡을 다 들려주면은 신라 사람들이 가만 안 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스승의 음악을 좀 줄여갖고 이제 신라에 맞게 편곡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이 스승을 막 이렇게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네. 스승을 신라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들었던 제자들의 어떤 고운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네요. 예. 지금까지도 이제 신라 얘기했는데 음악하면 또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공자님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동이족이라는 소리도 있다고 하셨고요. 예, 뭐 여러 설이 있는데요. 이 공자가 돌아가실 때 이랬거든요. 나는 은나라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은나라 제사를 지내고 막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기를 들고 어릴 때부터 놀고 막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나라라는 게 사실은 동이족의 나라라는 그런 또 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을 지어보면 이제 공자도 동이족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이족이라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막 팩스 오고 뭐 이메일 오고 그렇습니다. 왜 동이족이냐? 동쪽에 무슨 뭐 오랑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부르기 쉽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이 공자님이 음주가음에 엄청 능합니다. 그래서 뭐 검은고를 뜯고 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돌이나 옥조각으로 만든 타악기 있잖아요. 그걸 막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제 나라 노래를 배울 때는 3개월 동안이나 고기를 안 먹을 정도로 음악에 빠졌었거든요. 공자님 진짜 만능 뮤지션이셨네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 음악하고 정치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가 지난번에 김지아 씨가 그런 게 보면 윤려사상이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요. 감정이 소리에 나타나서 그 소리가 율려를 일으키게 되면 그것을 가락이라고 한다라 하면서 다스려진 세상의 가락은 편안하고 즐겁고 화평하지만 어지러운 세상의 가락은 슬프고 시름겹고 그 백성은 고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공자님은 정말 못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분.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 검은고를 배울 때 그 검은고를 한참 듣고서 이제 그 검은고 노래를 지은 사람, 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는 것까지 알 때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공자가 또 그 고문고 노래를 지은 사람을 알 때까지 공부했다는데 그 고문고 노래를 만든 사람 누구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 공자의 검은고 스승이 누구냐면 사양자라는 사람인데요. 네. 그 사람한테 검은고를 배울 때 사양자가 5번을 가리키고 그때마다 이제 이게 선생님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좀 배우세요라고 했는데 공자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고개를 이제 가로저었다는 거죠. 공자가 무대포로 배운 게 아니고요. 연주법, 곡조 이런 것들을 차례로 터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곡 중에 있는 주인공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알아차렸냐? 피부는 약간 검고 눈은 빛나고 그 다음에 사방의 제후곡을 바라보는 정말로 꿈이 원대하신 분. 이제야 노래를 지은 사람의 풍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심오한 사상과 낙관적인 성격과 위대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니 분명 이 곡을 지은 사람은 주나라 문왕일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양자, 이 검은고 스승이 감탄을 했다는 건데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태까지 배운 거는 바로 문왕조라는 노래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주나라 문왕이 누구냐면 주나라 창업에 기틀을 쌓은 분인데 상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은 무왕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무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틀을 쌓고 아들 대에서 이제 그 주나라를 세운 거죠. 네, 공자님 대단했는데요. 이 공자가 울적할 때 악기로 연주하면서 되게 이제 감성적으로 좀 바뀌고 그랬다면서요? 우리가 뭐 센치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 원래 공자님이 늘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정계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3년만 이렇게 정치를 해보면 나라가 진짜 성인 정치, 왕도 정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나를 왜 안 써주냐 답답하다 이렇게
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답답하다 그랬는데 결국 쓰임 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돌아가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만만치가 않으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은 세태를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경을 아까 얘기했던 돌이나 타악기. 옥으로 만든 그런 타악기죠. 예. 경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구슬프게 연주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듣고 있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깊은 생각에 빠졌구나. 경을 연주하는 이여.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뭘 그렇게 슬프게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이 경 연주가 얼마나 이렇게 구슬프고 애절했으면 이렇게 밖에서까지 다 이렇게 알아봤을까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한 사람들의 마음. 네. 아까 김정호 가수 김정호 얘기도 잠깐 이제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죽었는데 이 일찍 요절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보면은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른다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뭐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슬픈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보면 뭐죠 일찍 돌아가신다, 음악을 담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이 음악에 어떤 인생이 담겨 있는 그런 거죠.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고 봐야죠. 네, 이 공자는 그 나라 음악에 그 나라의 정치가 담겨 있다고 이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노래만 들어도 백성들의 삶을 알 수 있고 이렇게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조와 소리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지배자의 엄격한 명령 뭐 이런 거 통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악기에 음률이 있는 것처럼 권력자한테는 이 지역을 다스릴 때 어떤 그런 규율, 법률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악기와 통치 기법은 그만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경강부일 수도 있지만 뭔가 하여튼 음악하고 정치를 이렇게 좀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네, 그 공자님 말씀에 따르면 요즘 노래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 노래 아까도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뭐 수박씨를 어떻게 먹냐 했더니 뭐 시발라 먹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걸 뭐 누구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수 그 노래 그게 이제 네. 진짜 좋은 노래인지 나쁜 노래인지 저 판단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자에 따르면 다스려진 세상의 가락은 편안하고 즐겁고 화평하다. 그러나 이제 어지러운 세상의 가락은 슬프고 시름겹고 그 백성 고달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음악이 정말로 뭐 음란하고 말초적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음악인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한번 판단은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음악은 또 그 동시대 듣는 사람들의 또 감성을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뭐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100% 옳을 수는 없는 거고 네. 당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아까 강주 신창동에서 발견된 악기 한 점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대목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악기 하나니 유물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뭐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상상력이죠. 근데 네. 상상력이라는 게 허황된 상상력은 아니고 뭔가 어떤 문헌이나 이런 걸 보고서 그걸 토대로 해갖고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알아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또 하나씩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악기가 사실 그 악기 이상의 기능을 담당했다. 옛날에는 뭐 소리와 곡조는 정확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배자의 어떤 명령과 통할 수 있는 거고 악기에 음률이 있듯이 뭐 권력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규율과 법률 이런 것이 악기하고 또 일맥상통하고 노래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제가 방송과 가요를 담당하는 기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음악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고 음악 예능 방송도 많고요. 뭐 요즘에 뭐 네. 이 나는 가수다 지난번에 했고 요즘에 뭐죠? 복면가인가 뭐 하는데 네. 사실은 이 공자님 같은 분을 심사위원으로 왜냐하면 절대 음감하고 있죠. 그래서 노래만 들어도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네. 보면 복면가의 그 패널로는 최고인 것 같은데 딱 네. 뭐 이렇게 얼굴 뒤집어 써도 가면을 있어도 딱 노래만 들으면 아, 저 사람은 문항입니다. 저 사람은 누굽니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구라 이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자님이 심사위원으로 오면 그런 걸 맞추는 거는 되게 탁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의 네. 사상까지도 알 수가 네, 근데 있잖아요. 오디션에서 이렇게 딱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으면 진짜 모범적인 노래를 하는 네. 이런 음률과 이런 걸 다 지키는 어떤 진짜 모범생적인 가수만 1등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모르겠어요. 요즘 또 사상을 받아들여 갖고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래퍼 이런 사람들은 100번 떨어진다고 봐야죠.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래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